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오늘 좀 오후에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인데 맨날 낮에만 하다가 지금 조만간 해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그러니까 뭐야 돼? 고즈넉하다 해야 되나? 영상이 약간 고즈넉해. 바이브가 약간 감성적이야. 감성이 있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너무 좋아하는 일본 얘기 한번 해보려고. 보시는 분들 뭐 여러분이 일본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일본 얘기를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청 수나 그런 댓글 수 같은 반응이 좋다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또 뭐 동아시아 이야기를 하면은 좀 가까운 나라 이야기라서 그런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본 얘기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 에피소드 제목이 자꾸만 증발하는 일본인들. 자꾸만 증발하는 일본인들. 일본인들 지금 억울하고 어리둥절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증발을요? 네가 뭔데 우리를 뭔데? 증발시켜?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사람들이 증발한다 라고 하면 딱 들으면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거 아니야? 출산율이 낮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출된다거나 인구가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 말 그대로 최근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뭐 전통적이라면 전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일본에서 매년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된대. 근데 실종이 된다고? 8만 명?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신고가 되는 사람만 8만에서 10만 정도 된다는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신고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실종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뭐 대부분은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케이스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그 중에 매년 수천 명은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미해결 사건으로 계속 종결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말이 1년에 몇천 명이지 이 몇십 년 동안 쌓여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수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잖아. 엄청난 그치. 것 같은데? 이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실종자가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 우리나라도 근데 알게 모르게 실종자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꽤 있거든. 근데 그걸 감안해도 높은 수치인가? 그치. 그걸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랑 일본 인구수가 이제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이제 미해결 실종자들 수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거기는 해. 너무 63만 명이면 이제 몇십 년 동안 63만 명이긴 한데 꽤 많은 숫자지. 그래도. 이게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한 용어도 있는데, 그게 조하츠거든? 조하츠? 조하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 그대로 증발이야. 증발이 일본어로 조하츠.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대로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지.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현상이어서 그때부터 아름아름 사용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크게 문제가 된 거는 1990년대부터라고 해. 얼마 안 됐네? 그치? 1990년대다.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실종이 됐다. 버블 지진? 경제. 버블 경제. 버블 경제가 뭐야, 나 맞는 것처럼. 버블 경제. 뭐야?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버블 경제다. 우리나라도 그 97년 8년 IMF 때 맞아. 뭐 실종자로 집계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근데 버블 경제가 그때 몰락한 거랑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1989년에 도쿄 주식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가격도 그때 폭락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이 뭐 이른바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잖아. 그 늪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발적인 실종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자발적인 실종 건수라 하면은 가족들이 그게 아니지. 본인이 스스로 실종됐다고 해서 자발적인 어떻게 알아? 실종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냥 추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추정하는 추정,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종이 됐어. 실종 신고를 했어. 근데 자발적인 실종이라고 판명이 나려면 그치. 그 사람을 찾아서 응. 왜 사라졌었어요?
저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사라졌었어요. 라고 해야 자발적인 실종 아니야? 그렇지. 추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서민들이 급한 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거 아니야. 그때 셀러리맨 대상으로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채들을 사라리만 킨유라고 이제 셀러리맨 금융 이렇게 불렀었대. 사라리맨 킨유. 그래서 줄여서 사라킨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느 나라 사채업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라킨이 수금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겠어? 조폭. 그치? 야쿠자? 야쿠자한테 맡겼겠지. 이렇게 야쿠자들한테 맡겼었는데 이 통상 이자율이 한 100% 정도 됐었대. 그럼 100만 원 빌리면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빌린 돈 갚았겠어? 못 갚았겠지 거의. 그러니까 그런 야쿠자들한테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1990년대 중반에는 실종자 수가 한 해에 12만 명까지 늘어났었대.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비교값이 궁금한데 그런 수치도 있어? 우리나라는 반면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나 비교적으로나 되게 높은 수치다를 체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같은 연도의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나는 모르겠는데 최근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에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실종자가 발생을 하는데 성인 실종자 수가 발생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찾아지기는 한다고 해 거의. 그래? 좋은 소식이네. 그러니까 실종자 수라기보다는 실종 건수가 그치. 그 실종 정도가 되는 건수는 거지. 뭐 4만 5만 정도 되나 대부분 찾아지기는 한다.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우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그치. 개인별 인식번호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종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야.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에 사는데 뭔가 이 마을이나 이 단체나 이 뭔가 공동체에 문제가 됐어.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브로커 통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아.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다 인식번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채업자 때문에 도망간다고 해도 신원조회 다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케이스가 흔하진 않지. 그치.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건데 얼마 전까지도 일본도 주민등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실종된 건수들이 그만큼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남들 몰래 사라지는 거를 요니게라고 하거든. 여기서 요니게. 요가 밤이고 니게가 뭐 도주, 도망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뭐 우리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야반 도주인 거지. 그러네. 당시에는 이렇게 요니게를 도와주는 대행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이삿짐 센터처럼 운영을 하거든. 근데 대신에 홍보 문구에 그런 거를 붙이는 거지. 심야 이사. 아니면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는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붙이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식하는 거야. 아, 얘네 요니게 도와주는 대행업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짐작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그런 구조였다고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사례는 대부분 뭔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본인이 잠적하고 싶은 경우. 맞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요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밤 이사, 야반 도주가 90년대에만 성행을 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이제 지금도 아름아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 야반도주점 TS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이례적으로 수면 아래에 숨어 있지가 않고 대표가 뭐 언론 인터뷰도 좀 하고 다큐멘터리에도 좀 나오고 해가지고 보게 됐거든 나도.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버블경제 이후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실종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대. 간혹 이제 조현병 같은 게 있어서 피해망상이 있으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또 이런 야반도주 회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최소한의 집만 꾸려서 의뢰인 주변 사람들이 모를 그런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고 간혹 이제 살 집이랑
원하면 직장까지도 구해준다고 해. 직장을 어떻게 구해주지? 근데 뭐 퀄리티가 좋은 직장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뭐 러브호텔이라든지 모텔 같은 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TS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만들어진 게 올해로 벌써 23년째래. 근데 지금까지는 다 합쳐서 2,500건 정도 의뢰인이 있었고 문의로만 따지면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 이제 실제 야반도주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는 1년에 12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금액은 뭐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이 사건만 그 금액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될 것이다. 그 외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추가금이 있을 것 같기는 해.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년에 120건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직원도 한 10명 정도 있거든? 근데 그 10분이 거의 이제 요니게를 하신 분들인 거야. 도망치신 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 신기하다. 그래서 아마 뭐 충분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일하는 상황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다큐멘터리 또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한 회사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1년에 의뢰가 3,000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은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실종자로 집계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법례가 아까 얘기했지만 신분증 제도가 허술해서 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지. 신분증 제도라는 게 이게 주민등록을 번호를 매겨서 1부터 10까지 다 번호를 매겨주고 심지어 다 이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판별까지 다 해버리니까 이게 서양에서 보는 디스토피아지. 이게 나 개인정보 침해인 거지. 미국은 그러면 번호가 없어? 번호도 없고 지문도 수집 못하고 사진도 못 찍어. 근데 뭐 있지 않나? 신분증에? 나 왜 있는 걸로 알고 있지? 그게 내가 알기로는 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주권, 뭐 영주권 뭐 이런 거 같아. 근데 뭔가 미국이라는 연방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번호는 없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약간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자녀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 안 하고 키울 수가 없어. 그치. 미국은 가능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추적이 안 돼. 그런 추적이 불가능해.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꼭 미국이라고 예시를 들 필요가 없이 맞아. 이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한 달 안에 바로 넘버를 부여해서 사진 찍고 발 찍고 손가락 찍고 그 범죄 기록 다 추적하고 어딜 가든 다 줘야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 진짜 없어. 내가 좀 옛날에 본 기사긴 하지만 중국, 한국밖에 없다 라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인가 마이넘버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전산화를 해야지 그만큼 이제 국민들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여기도 처음에는 진짜 호응이 없었어. 사람들이 다 뭐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 해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점쯤에 이제 마이넘버 등록하시면 지원금 뭐 20만 원씩 드립니다. 할 때 좀 그때 좀 많이 등록이 됐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운전면허증 아니면 의료보험증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신분증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일하거나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뭐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완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데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증말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제 관련해서 문화적인 배경으로 꼽는 게 이 수치심의 정서야. 수치심. 이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고전이 있거든. 국파? 국화와 칼. 국화와 칼. 거길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일본인의 정서가 민폐를 끼쳤다는 수치심. 우리나라도 되게 친숙한 감정 아닌가요? 그치. 우리나라는 근데 잽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스승 아니면은 국가, 뭐 내 윗사람 또는 조직에 대해서 내가 빚을 진다. 이거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뭐든지 간에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면 항상 입버릇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이와쿠 오카케 때 스미마센 이거거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인데 나 갑자기 확 기억났어.
앤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일화 중에 맞아. 세이코. 그 세이코 맞나? 그 마츠다 세이코 마츠다 있잖아. 세이코. 그 예전 얘기 한번 다시 해줘.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가수 마츠다 세이코 씨 딸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 자살을 했는데 기자회견장 같은 데 나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딸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 게 정말 국민 정서인 거지. 국민 정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면 대체 왜 부모가 그러니까 딸이 저렇게 된 걸로 하냐. 우리나라도 그거 하는데 이제 일본 앞에서는 또 안 정도는 된다. 아니다. 일본은 그런 문화 때문에 조직 안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말을 꺼내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불편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도 지목되곤 해. 그런 정서가. 그래서 일본은 정치적인 그런 액션에서 데모나 집회가 잘 없어. 그치.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와쿠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부터 그 가문 문화가 엄청 중요했었던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뭐 고이즈미 집안이다 하면은 대대로 고이즈미 집안이 정치를 막 한다든지 그 가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문화 때문에 이 집안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여기다 보니까 그 집안 안에서 누군가가 뭐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 내가 폭력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 소란스러운 일과 연관이 되었다 하면은 그것조차 다 메이와쿠, 민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본인을 개인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든지 간에 뭔가 불편함을 일으켰다면 내가 메이와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썰 하나 들려주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범죄를 일으키면 김모 씨, 그치? 최모 씨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본에서는 성씨를 안 밝히는 거 알아? 그러면? 이름을 밝혀. 왜냐면 성을 밝히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모 씨, 최모 씨, 이모 씨 하지만 일본에서는 성씨를 잘 안 밝히고 범죄자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직 사실 확인이 잘 안 된 사건에 대해서 성씨를 안 밝히고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가 데이트 앱을 할 때도 그런 걸 쓸 때도 우리는 이름을 알려주면 왠지 좀 실명 안 쓰잖아. 그치? 부끄러운 느낌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오히려 이름은 쉽게 알려줘도 성씨는 절대 안 알려준다. 왜냐면 가문 문화가 너무 그렇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유명한 가문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성을 밝혔을 때 나의 신분을 밝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최모 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지원 씨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뭐 최 씨 김 씨가 아니라 뭐 씨. 범례 씨 이렇게 하는 거지.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또 있는데 일본에 또 사무라이 문화가 있잖아. 그치. 옛날 사무라이들 전쟁에서 졌을 때 아니면 뭐 본인이 모시는 쇼군, 장군이 사망했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야? 할복. 그치, 할복이지.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죽는 행위잖아. 이게 진짜 존독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짜 독한 거거든. 근데 이건 역시 이제 승리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메이와쿠, 민폐를 끼쳤다는 수치심에서 하는 행동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인간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할복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거랑 또 아예 반대로 본인이 가문의 수치여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가문이 수치스러워서 떠나는 케이스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일본에도 계급 문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을 불악민, 불악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불악촌. 뭐 불악구민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은 뭐 백정이나 장의사 같이 이제 사람들이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악민에 속했고 이런 불악민의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가문이랑 비슷한 거지. 그렇지. 윗세대가 불악민이면 대대로 그 성을 쓰는 사람들은 불악민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문화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꽤 이어졌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그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했던 사람들도 있었대.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회피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회피형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게 쓰이잖아.
안 좋으니까. 싫지. 우리도 싫어하고 회피형 인간들 뭐 싫다 극혐이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본에는 회피형이라는 말이 없대. 왜냐하면 다 회피형이니까. 그게 기본이니까.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 자체가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거를 특별히 분류를 안 하는 거지. 오히려 집착하는 사람을 맨해라 라고 하면서 뭐 집착하는 사람도 약간 정신병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그런 말이 잘 없지. 우리는 불안형들 그런 거 아닌가? 불안형들 약간 집착하는 형들 아닌가? 불안형?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회피형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연애 쪽 애착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라서 뭐 우리나라가 만들어냈고 뭐 일본에는 없고 뭐 이게 적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은 우리나라는 회피형을 약간 뭔가 안정형이 아닌 뭔가 불안정형으로 본다면 일본은 회피형? 그게 왜?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게 디폴트 값인 거지.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신기하네. 뭐 일본이 진짜로 회사도 퇴사하는 거 말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건 우리도 있잖아. 퇴사 대행 서비스가 있어 우리나라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려워하잖아. 어려워하지. 어느 나라든 이제 퇴사 이야기하는 건 어려워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퇴사 대행 서비스 업체가 100곳이 넘는데. 약간 이런 거는 엄마 대신 말해줘. 근데 이제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예전 사극이라고 생각하면 그럴싸한 직업이야. 내가 쇼군이고 너도 쇼군이야. 근데 내가 좀 쪼달리는 게 있어. 쌀 몇 가마니 받아야 돼. 나한테? 내가 가서 말 못하는 거지. 쪽팔려서. 쪽팔리기도 하고. 그치. 그 감정 자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 시켜서 옆 동네 누구 시켜서 너 거기 가는 길이면 슬 한번 내 서신 좀 전달해줘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 거지. 계속 이어져 오고 그것이 서비스로도 제공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싫은 말 하는 거를 싫어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회사에서 말 잘하고 자기가 느낀 바 부당한 바를 잘 말하는 게 MZ세대라는 그 워드로 위시되는 그것 때문에 많이 나아진 거야. 맞아. 예전엔 진짜 말 못했어. 뭐 하라면 까라면 다 깠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일본과 그러니까 서양들이 보기엔 너네 그치. 거기서 거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좀. 그치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꼭 야반도주로 이런 회피 성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히키코모리로 나오기도 하지. 아예 그냥 나가버리거나 아예 나오지 않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증발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 대표적으로 도쿄 슬럼가인 산야라는 데가 있거든. 아, 도쿄야? 응, 도쿄더라고. 나도 처음 들었는데 이 산야라는 지역이 도쿄 동북부에 있대. 여기가 1964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곳이래. 근데 당시에는 일거리가 엄청 넘쳐나고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몰려드니까 되게 활기찬 지역이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이슈가 해소가 됐잖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럼가로 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점점 사람들한테 잊힌 지역이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년대에 버블 경제 몰락을 겪은 사람들이 이 산야로 많이 모이면서 증발된 사람들의 성지처럼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아까 도쿄라 그랬잖아. 어디 오지도 아니야. 근데 어엿하게 도쿄 안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걸 지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명을 없애버렸대. 아, 일본스럽네. 이 산야라는 지역명을 없애버렸대. 그냥 그 지역은 거기 있지만 거기 행정구역명이 산야였는데 그 산야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도 정부도 회피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2000년대 이후로는 어느 정도 조금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무연고자들이 터전에서 또 밀려났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나와가지고 넷카페라고 있어. 인터넷 카페? 우리나라로 치면 PC방 같은 곳인데 이제 각자 구역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뭐 하루에 1만원, 2만원 이렇게 내면서 넷카페를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또 넷카페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또 곁다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증발자들이랑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납북자들이래. 납북자.
이 납북자라는 게 자진해서 북한에 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 또는 단체들이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 실종자 중에 실종자 중에 북한에서 데려갔다고? 북한에서 납치했다. 그래서 납북자들은 이제 북한에서 납치한 사람들을 납북자라고 부르는 거거든. 일리가 있는 주장이야? 이게 일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납북자였다라고 인정을 한 인원은 17명이래 지금까지. 있긴 있어? 아니 그게 납치인지 자발적인 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누가 북한을 자발적으로 가?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있어. 몇 년 전에도 있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는 북한과 그러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연결이 더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하러 가지? 근데 세상에 중국도 아니고? 세상에 서양 이해할 수 사람도 없는 가. 사람이 많아. 오케이. 간혹 서양 사람도 있어. 맞아. 오케이, 외국인도 오케이. 많아 거기. 오케이.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게 17명이라 그랬잖아. 근데 북한에서 납치를 인정을 했어. 그래서 일본으로 돌려보낸 인원이 5명. 그리고 사망했다고 확인을 해준 게 8명. 그래서 총 13명이 납치된 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박이다. 왜 납치를 했냐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오고 가는 게 편하지 않냐. 이게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편하다 보니까 일본인인 척하면서 일본인 행세를 하고 한국에 기습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사로 썼다는 거야. 일본인 행세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교본으로 썼다는 거야. 근데 진짜 납치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일이야? 아니면 2002년. 엄청 옛날 일이야. 2002년에 2002년이 뭐였는데 우리 월드컵 할 때인데 뭐 그렇게 22년 전이야. 22년 그러니까 전. 2002년에 미쳤다. 인정을 한 거고 북한에서 납치는 그 전에 일어났던 거지. 한참 그치, 전에. 그치. 근데 일본은 옛날 가만히 일이야. 있었어? 가만히 안 있었지. 어떻게 했는데? 그냥 뭐 미사일 쐈어? 근데 80년대 90년대 하면 우리나라에도 기상천외한 일 진짜 많았어.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엄청 많았지.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당연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 데이터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일본 민간단체가 있더라고.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뭐 4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까지도 뭐 납치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뭐 억측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2024년까지도 관련해서 아직도 시위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일본 정치인들 중에 가끔 보면은 파란색 리본 배지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게 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그런 로고 같은 거래. 상징이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단체가 있긴 해. 우리나라도 군 내에 민원조사단이 있어. 그러니까 신원 미상,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이유로 이제 실종이 됐는데 이제 북한 개입이 의심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긴 해. 뭐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리 있고 딥하겠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비판은 있대. 이게 증발자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 사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핑계를 써서 그걸 또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 또 이거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의 혐한 정서를 또 일으키면서 정치인들이 혐한 정서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 아니 뭐 북한 이용하는 나라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본 얘기 열심히 해봤는데 사실 뭐 한국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난 5년간 매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성인 실종자들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미해결 실종자 사건이 295건이었대. 많다. 그치. 근데 2023년에는 여기서 2.4배 늘어나서 721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해결이 더 잘 됐으니까 최근 사건일수록 해결이 안 된 게 더 많기는 할 건데 어쨌든 팩트는 실종자 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미해결 실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볼 법한 거지. 네.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렇게 약간 사회에서 약간 배제되고 약간 좀 이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 용리단길과 아이파크와 백화점이 즐비한 용산 한가운데 빈민촌이 있는 거야. 사람들 모르는데 있어. 난 가봤어 거기. 지금도 거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유명하잖아 거기.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사회에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전에는 더 많았고 요즘도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 같다. 맞아. 아직도 있고 또 내가 이걸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었던 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요즘 막 이제 청년들이 일본에는 이런 증발 문화가 있다던데 나도 뭐 리셋해서 0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더라고.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증발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다큐도 보면서 공부를 해본 건데 결국에 내가 느낀 거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거야. 이게 자기 삶에서 도망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뭐 새로운 인생 살면서 평온을 찾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죽지 못해 사는 뭐 도망친 상태로 버텨가면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마치 일본의 증발 현상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 준비한 게 있고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언급한 인간 증발이라는 책 또는 증발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안녕. 안녕.